네, 안녕하세요. 네, 밤이 늦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그 프로젝트들 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하이어 레벨 솔루션과 프로토콜 자체의 솔루션 모두 다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블록체인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 구제금융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 세금으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을 이제 구제하려는 이 금융에 대한 어떤 기사를 담은 그 내용 기사의 제목을 제네시스 블록에 담았죠. 그리고 이제 P2P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여기 글을 썼는데 뭐 되게 뭐 핵심이 잘 나와 있는데 가장 뭐 한 문장을 뽑으라면 기존에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화폐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 그 자체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사토시가 원래 생각했던 이런 그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어떤 이런 탈중앙화라는 어떤 목표, 이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 그 정립이 안 돼서 용어가 되게 난립하고 굉장히 데피니션이 명확하지 않은데, 블록체인도 그만큼 굉장히 컨텍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맥락 의존적인 단어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 뭐 91년도에 뭐 스튜어트 하버가 이미 그 특허를 냈고 그 디지털 문서를 스탬프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뭐 체인 오브 블록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도 이제 2004년에 이 특허가 만료되고 2008년에 토시가 논문을 내면서 이제 뭐 오픈 디센트럴라이즈 데이터 이렇게 말하면 크게 틀린 게 없죠.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뭐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이 물어봤을 때, 그리고 뭐 블록체인 스크립트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뭐 비탈릭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그 튜링 컴플리트한 어떤 스마트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고 뭐 스테이트 머신을 같이 추가해서 탈중앙화된 월드 컴퓨터라는 어떤 이런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어떤 그런 탈중앙의 세계,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뭐 이뮤터빌리티나 뭐 트레이서빌리티 이런 것들은 다 디센트럴라이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비탈릭도 뭐 블록체인의 뭐 트릴레마에서 말했듯이 이 굉장히 이런 이 맥락에 숨어서 뭔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포기하고 뭐 다른 어떤 스케일링 솔루션에 더 집중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되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물론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뭐 적어도 그런 건 아셔야겠죠. 굳이 그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닌데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이런 그냥 사전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런 이런 정의만 이용해서 우린 블록체인인데 굉장히 빠르고 뭐 몇만 TPS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10년 넘게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도 지났고 비트코인 이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온 지도 지금 한 5,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딱히 뭐 우리 삶이 그렇게 뭐 좋아지거나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진 않았죠. 뭐 당장 쓰는 분도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그 거의 한 10년째 IT 인프라 인덱스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탈중앙화 솔루션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곳이 오히려 여전히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여전히 그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블록체인이 나왔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나왔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게 잘 못 쓰고 있냐? 그럼 당연히 뭐 블록체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난제들이 있겠죠. 뭐 흔히 말해서 뭐 제2세대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세대라면 이더리움이 2세대라고 이제 많이 분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자칭 3세대 또는 뭐 더 심하면 자칭 뭐 5세대 뭐 몇 세대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다들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들 정의하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 뽑아봤어요. 확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상호 호환성, 그리고 시큐리티. 근데 일단 테조스의 어떤 가장 디자인 우선 순위는 어쨌든 블록체인은 금융을 다루는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한번 그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날아가는 로켓과 같아서
이미 날아간 발사한 로켓을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습니다.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스케일러빌리티랑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술은 좋아질 거고 제로 날리지 프로프라는 것도 나오고 샤딩도 연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방향이 되게 명확해요.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방향이 되게 명확해요. 많이 처리하면 좋고 처리 시간이 줄면 좋고, 더 많은 어떤 검증인 속에서도 굉장히 처리가 좋으면 뭐 되게 명확하고, 기술들이 어쨌든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모스든 뭐 제네링크든 뭐 이오스 뭐 카르다노 뭐 이런 많은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뭐 3세대라고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런 3세대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흔히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뒤엎는 어떤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수치들은 굉장히 꽤 큰 돈이에요. 최근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된 돈은 아니고 그동안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피해액입니다. 뭐 여기는 뭐 가장 유명한 다오부터 해가지고 뭐 페리티 되게 유명하죠. 페리티도 있고 뭐 이런 오버플로우나 뭐 이오스 도박 앱에서도 뭐 이런 해킹 사례를, 물론 이거를 제가 이게 뭐 타겟팅해서 이제 이게 저격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죠.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지 우리 네트워크 자체는 해킹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잘못 짠 개발자들의 문제이고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어떤 사용자의 문제다라고 뭐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아예 대놓고 그 안드레아가 이제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을 쓰고 다음에 이제 마스터링 이더리움을 썼는데, 그 책 목차에 아예 대놓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렇게 목차로 잡아놨어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실 스마트하지도 않고요. 사실 법률적인 계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체인링크 CEO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80% 컨트랙트들은 외부 데이터의 종속성이 있어서 그게 없으면 여전히 이제 스마트한 컨트랙트라고 보기 어렵죠. 메인넷 네트워크 자체, 프로토콜 자체에서도 해킹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뭐 기존 POW 알고리즘을 쓰는 어떤 프로젝트들 중에서 그런 해시 파워가 되게 낮은 경우에는 51% 어택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 일종의 뭐 셀피시 마이닝 뭐 이런 거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이제 해킹은 아닌데, 그 21명의 그 밸리데이터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새로 진입한 그 밸리데이터 중에 한 명이 그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그 동결되기로 하기로 한 그 계좌가 나갔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틀 전인가 3일 전 이제 코스모스도 이제 그 허브 업데이트를 하는데 안 됐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아쉬운 게, 그 원래 그 서로 약속하기로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뭐 다시 롤백하자라고 약속은 다 했는데, 이제 꽤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이거 진짜 돌아가야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좀 지연되기도 했죠. 물론 투표를 잘 했고 같이 합의한 것도 있지만 뭐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뭐 여기는 이제 그 레퍼런스고요. 혹시라도 물어보실까봐. 그리고 이제 메인넷 자체 이런 해킹도 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이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뭐 되게 잘 아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체인이 붕괴가 됐고 네트워크 효과가 붕괴되는 거고, 뭐 이랬을 때 문제점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네트워크 효과가 깨지고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 뭔가 자산을 올리고 뭔가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포크가 생기면 어느 장부에 있는 자산이 진짜 자산이냐, 이런 문제부터 사용자들의 혼란까지 많이 많을 겁니다. 뭐 하드포크도 사실 되게 좀 호도된 용어 중에 하나예요. 하드포크는 뭐 하위 호환성이 안 되는 업그레이드 방식인데, 하드포크의 부작용이 이제 저런 체인의 붕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메인의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은 뭐 프로토콜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이번에 버전 몇이 나왔습니다. 리파지토리에서 클론 하셔서 메이크 다시 하세요. 아니면 뭐
앱에 노티를 띄우거나 원래 내 애플리케이션에 뭐 그런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방식 또는 그런 프로토콜 거버넌스 방식을 포크 베이스드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뭐 이더리움 되게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하드 포크도 있었고 이런 포크 방식의 문제는 물론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뭐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냥 핵심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들만이 떠들고 그냥 뭐 레딧이나 뭐 이런 어떤 온라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떠들었겠죠. 아니면 뭐 슬랙이나 뭐 이런 라이엇이나 뭐 이런 디스코드 이런 데서 뭐 설령 우리가 그런 절차가 있고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뭔가 투표를 해서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프로토콜 업데이트란 거.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한 거랑 투표를 이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표를 해서 이더리움, 뭐 비잔티움을 모두가 다 동의했다 치더라도 뭐 누군가는 게으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비잔티움이 뭐요? 이러면서 이게 업데이트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표 이런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협력 문제가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안 하게 된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체인 오브 그 사례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린 사례는 요 두 개입니다. 아까 그 블록체인 2세대가 가진 이런 한계들 중에서 시큐리티랑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디자인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만든 게 테조스입니다. 그래서 테조스를 가장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 말하자면 뭐 끝도 없겠지만 안전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테조스가 정말로 시큐어하고 업그레이더블 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보기 전에 저희 생태계 아주 간략하게 내장 안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조스는 2017년대 ICO를 했고요. 당시로는 그 당시 스냅샷 찍으면 그 당시로는 펀딩이 최고 많았죠. 하드캡도 없었고 한 2,700억 정도를 펀딩을 했었고, 근데 이거 그 돈가리를 잘 해서 해가지고 지금 재단에 이제 그 펀드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중에 이 재단이랑 개발사 그 귀속된 테조스 토큰 15%를 빼더라도 원화로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500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약 430억 정도가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 지급이 됐었어요. 커뮤니티에도 지급이 되고 뭐 많은 대학이나 어떤 툴링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조스 메인넷은 나온 지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었는데 나온 거에 비해서는 이 툴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그랜트 받은 저기 그 기관들 대학교 뭐 보시다시피 대학교들이 꽤 많고요. 아 그리고 테조스 홈페이지를 가면 그 공개 RFP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돈이 많으니까 관심 있으면 빨리 지원하셔서 이거 타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조스 생태계는 일단은 그 펀드레이징을 담당한 테조스 파운데이션이 스위스에 있고 뭐 핵심 그 프로토콜 개발을 맡은 노마딕 랩스랑 뭐 뉴욕에 뭐 테조스 커먼, 뭐 TQ 뭐 이런 단체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한국 재단 그리고 일본의 테조스 재팬 재단 그리고 홍콩에 하나가 있고 인도에도 재단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제 뭐 태국, 뭐 베트남 이런 싱가포르를 관장하는 테조스 사우트에이시아 동남아시아 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단들은 일단 뭐 스위스 재단한테 그랜트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해요. 뭐 어떤 본사, 뭐 브랜치, 헤드쿼터랑 뭐 지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저희는 알아서 다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넷이 런칭되고 그 테조스에서 이제 블록 생성자 밸리데이터를 이제 베이커라고 하는데 빵을 굽는 행위에 비유해서 블록 생성을 약 지금 한 470명 정도의 베이커들이 있어요. 지금 뭐 규모가 있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체인 중에서 밸리데이터가 아마 가장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진짜 이제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테조스는 안전하고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그리고 테조스 2014년도에 그 적은 그 포지션 페이퍼에 보면 굉장히 호기롭게 결론 부분에 테조스는 마지막 크립토 커런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조스는 일단 제 우선순위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저스는 모든 걸 이제 다 처음부터 다 설계를 했습니다. 뭐 그 이더리움의 그 바이트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네이티브 랭귀지인 바이트 코드처럼 테조스에도 이제 미켈슨이라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굉장히 순수한 함수형 언어로 설계가 됐고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형식적 검증인데 그냥 정확한 검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검증이 굉장히 쉽게 적용되도록 아예 애초에 설계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이제 포멀한 메소드, 굉장히 형식화된 정형화된 어떤 방법인데 뭐 하드웨어 개발에는 되게 많이 쓰이고 소프트웨어에는 많이 쓰이는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포멀한 메소드가 필요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금융이나 뭐 로켓이나 어떤 철도, 뭐 항만, 원자력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영역. 뭐냐면 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그냥 포멀한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뭐 수학에 가까운 뭐 이런 되게 형식적인 언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테크닉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잘만 변환을 했으면 이 어떤 알고리즘의 증명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어떤 그 검증을 어떤 기계 수준의 레벨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명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증명이라는 거는 그냥 개발자들이 보통 그 프로그램을 짜면 막 그냥 라인바로 뭐 어디서 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 케이스를 놓고 뭐 엣지 케이스 아니면 뭐 취약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완전히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기계직 수준에서 검증을 해버리면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왜 더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은 다 오픈 소스로 운영되는데, 오픈 소스란 거는 물론 누구나 아무나는 못하지만 누구나 그 코드에 그 프로토콜 업데이트 그 커밋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중앙화된 어떤 관리가 되지 않는 어떤 이런 개발 사이클에서 새로운 코드가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새로운 코드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오픈 소스라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검증이 굉장히 예전 방식,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일수록 이런 포멀 베리피케이션의 필요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테조스는 코어 언어도 오카멜이라는 어떤 순수한 함수형 언어로 짜져 있어요. 그 언어는 역시 그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적용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게 테조스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인데요. 이 자체가 그냥 체인에 바로 올라가요. 이게 그냥 네이티브한 가장 로우 레벨 컴파일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다른 거는, 테조스는 애초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 설계가 그 애초에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아비처리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로직만을 위해서 설계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뭐 보시면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 함수형 언어라서 이런 좀 잘 접하지 못한 있던 굉장히 좀 까다로운 로우 레벨 언어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리듀스나 뭐 람다 같은 되게 하이 레벨한 컨스트럭트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미켈슨은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쉽게 적용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포멀리 베리파이드 된 구현체가 이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그랑 F4라는 굉장히 또 되게 이런 검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로 검증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하자면, 왼쪽은 이더리움 바이트 코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솔리디티로 컨트랙트를 짜면 이렇게 컴파일이 돼서 이렇게 체인에 저장되는데,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검증을 하기 쉽다라는 거는 너무 자명한 거겠죠. 물론 이더리움에서도 이런 바이트 코드를 포멀 베리피케이션 하자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RV라는 굉장히 굵직한 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딱히 명확한 결과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조스가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테조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영속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체인이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위해서 테조스는 그 프로토콜 안에 어떤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형식화해서 넣었어요. 프로토콜 자체에. 그래서 그런 포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우리 프로토콜 업데이트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투표한 결과를 우리가 이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테조스에서는 그런 만약에 온체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합의를 봤으면 노드들끼리는 서로 자동으로 코드가 업데이트가 돼요. 실행 중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 블록체인에서 노드들,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인 노드들끼리 주고받는 건 트랜잭션이랑 블록이잖아요. 근데 테조스에서는 트랜잭션이랑 블록도 주고받고 투표도 주고받고 코드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토콜이 바뀌면 그 이전 프로토콜인 노드가 새 프로토콜을 가진 노드한테 물어봐서 코드를 받아와서 실행 중에 컴파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이 그냥 뭐 게임 올리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셋, 자산을 올려서 결국 블록체인은 레저인데 전통적인 어떤 이런 주식, 이런 자산의 수명을 보면 뭐 굉장히 높은 건 200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 만들어 놓고 1, 2년 뒤에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려는 자산도, 새롭게 올리려는 자산도 이런 자산과 별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 이렇게 자산의 수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테조스는 그런 온체인 거버넌스를 내재화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초로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가 시작이 됐고 이게 5월에 성공적으로 끝나서 프로토콜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아테네 프로포즈라고 하는데요. 그 투표 참가율이 약 84.35%. 그 당시에 이제 테조스 토큰이 약 한 7억 9천 개 정도 있었는데 4억 7천 개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온체인 거버넌스를 반대하던 주장들은 투표를 해봤자 누가 참여하느냐. 그리고 실제로도 10% 참여를 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죠. 그리고 뭐 찬성은 뭐 99%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전인수식 뭐 해석을 하긴 하는데 물론 초기 단계이고 사람들은 그냥 어버버하면서 투표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수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테조스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허들이 10,000개에서 8,000개로 줄었고 부담이 줄었고 블록의 가스 리밋이 2배로 늘었어요. 비교를 하면 이더리움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크 베이스드 거버넌스입니다.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다들 코드를 다운받아서 빌드를 다시 해야 되죠. 근데 테조스는 이런 투표 절차가 있어요. 지금도 테조스는 지금 2번째 프로토콜 업데이트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절차가 이거는 지금 웹에 있는 그냥 뭐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라서 그냥 이런 거는 뭐 다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스마트 컨트랙트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정형화된 이미 프리디파인된 4단계가 정의가 돼 있고 거버넌스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트랜잭션을 기록하기 위한 레저 자체를 투표를 위한 기록으로도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조스에서는 이게 서밋 밸럿 투표를 하는 건데요. 누가 어떤 이런 프로토콜에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가 트랜잭션이랑 아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어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토큰을 보내는 것처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네이티브한 동작이라는 거고 실제로 이 블록의 오퍼레이션을 보면 여기 투표랑 트랜잭션이랑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굉장히 네이티브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레저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율이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았어요. 뭐 이더리움 뭐 하드 포크 다오로 인해서 하드 포크가 됐는데 물론 제약사항이 있었죠. 20 며칠 만에 그 해킹된 그 어카운트에 그 돈이 빠져나가는 20 며칠 만에 했어야 됐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습적으로 투표가 열렸고 좀 저 정도의 참여율이 있었는데 테조스 첫 번째 참여율은 84% 정도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표도 8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번 5월에 했던 게 이런 보면 이제 현재 블록이 45만 뭐 8,750인데 보면 현재 프로토콜은 이건데 우리가 다음 프로토콜은 이거다. 왜냐면 지금 투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모두가 찬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 세 번째 바로 다음 블록에 프로토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미리 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새로운 프로토콜을. 근데 안 갖고 있는 노드들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 아까 말한 4개의 절차 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비난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 그 개정 절차를 4단계를 모두 거치는데 약 한 3달이 걸려요. 되게 느리기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그리고 투표가 베이커라는 그 밸리데이터들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위임한 사람은 투표를 못 합니다.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테조스는 그 프로토콜 개정 절차가 있고 그 개정 절차에 그 절차 자체도 개정할 수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토콜이라는 어떤 룰, 규칙이 있고 룰 about changing rule,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는 메타룰이 있는 건데 그 메타룰 자체도 수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하겠어요? 당연히 그 지금 테조스 개발하는 코어 개발자나 조금 좀 잘하는 능력자들 몇 명만 하겠죠. 그런데 뭐가 또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테조스는 누구나 제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블록 사이즈를 뭐 10에서 20메가로 늘려주세요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테조스 소프트웨어에 있는 그 프로토콜 모듈 자체를 자기가 다 짜서 그걸 해시화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이런 개정 절차를 제안을 하겠어요. 테조스에서는 그 제안을 할 때 인보이스를 같이 첨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프로토콜 그 모듈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제안에 찬성하고 이 제안이 좋다면 나한테 테조스 10,000개를 줘. 라고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인보이스를. 그래서 물론 사용자들은 그 정도 갖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게 10,000개 정도 10,000개가 새롭게 저 사람한테 가면 그만큼 내 토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런 거를 계산해서 투표를 하는 거 하고 실제로 아테네 프로포절 이후에 어떤 프로포절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구한 게 이제 8,000개를 요구했는데 사람들이 8,000개 정도는 아니다 싶어서 거절이 돼서 그 제안은 아예 그냥 취소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장치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파운데이션이랑 코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테조스가 지향하는 바는 그 개발에 있어서도 코어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탈중앙화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한되고 지금 투표에 붙이고 있는 바빌론 2.0이라는 게 테조스의 그 합의 알고리즘을 텐더민트의 로직을 약간 좀 차용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BFT 스타일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파이널리티를 증가하시는 그 보조 장치로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노마딕 랩스는 기존의 테조스 프로토콜을 만드는 개발 회사였고 크립티움 랩스는 그 스위스에 기반을 둔 어떤 그 밸리데이터예요. 뭐 코스모스, IoT 이런 데 개발하고 테조스 밸리데이팅 하는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같이 그 코어 개발에 참여해서 이번에 이 크립티움 랩이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빌론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그랜트 나간 이런 프로젝트들이 병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테조스 다음 제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올라올 제안은 아마 제로 날리지 프로프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임박해 있고. 그래서 테조스는 특이한 거는 이제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로드맵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로드맵은 없고 로드맵들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조스를 둘러싼 여러 엔터티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방향이 있을 뿐이고 또 왜 로드맵이 없냐면 우린 이미 메인넷이 나왔고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절차가 있으며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제안이 채택되면 그렇게 우리는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로드맵이 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런데 뭐 이렇게 꽤 괜찮은 것 같죠.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질문 받으면 좀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뎁 몇 개요? 이러면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테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조스 스마트 컨트랙트 랭귀지는 아비트러리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에 특화된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만들어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곧 나올 그 뎁들은 한 8개 정도 되는데 보통 그냥 뭐 AI를 통합한 보험이나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의 어떤 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개인 간의 어떤 P2P 금융 이런 것만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테조스가 이제 좀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남미의 탑3 투자 은행 중에 BTG 팩추얼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두바이의 이제 달마 캐피털과 함께 테조스 위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토큰을 자산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엘레베이트 리턴즈라고 실제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산맥 밑에 있는 아스펜 리조트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SEC가 뭐 레귤레이션 506 CD 이런 거 적용해서 실제로 STO를 허가를 해줬죠, 면제 조항으로. 그래서 작년에 된 게 꽤 있고, 그 면제 조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년 동안 락업인데, 그 1년 락업이 이제 1년 락업이 올해 이번 달에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는 ATS 대체 거래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토큰들이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트 리턴즈가 미국의 그 아스펜 리조트라는 그 리조트의 지분의 일부를 토큰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조트의 수익을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구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엘리베이트 리턴즈가 이더리움 위에서 그 ERC로 발행을 했다가 테저스로 마이그레이션을 다 했어요. 시큐리타이즈라는 또 미국의 뭐 탑3 그 STO 플랫폼 회사랑.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이 딜 파이프라인의 라인을 그것도 약 10억 달러 규모인데, 그거를 테저스 그 체인 위에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트 리턴즈의 자회사인 자회사가 아니라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시미코 증권사가 있는데, 그 증권사는 태국에서 최초로 태국 정부한테 그 ICO 포탈 라이센스도 받았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를 토크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네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역시 테조스 체인위에서 약 그 1,000억 규모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올해 최초로 커스터디, 그러니까 기관급 그 뉴욕주의 그 은행법을 준수하는 수준의 그런 준수해서 기관들의 어떤 그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때 이제 그 수탁된 자산을 가지고 어떤 그런 POS 알고리즘의 어떤 컨센서스 합의 그 참여를 해서 그런 스테이킹 리워드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선택된 게 뭐 테저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저스는 안전하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그렇게 설계되었고, 포멀 베리피케이션 이거 업그레이드, 그 이미 정형화된 그 프로토콜 개정 절차가 있고,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되면 그것이 이행되는 것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테저스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뭐 선언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길을 열어놨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프로토콜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